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법인 매각과 조세 소송에서 사실 인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웬 또 해외 법인 매각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뭐 해외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죠. 그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제 현지 법인하고 뭐 동남아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현지 법인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로 해서만 이제 사업을 하게 한다, 이런 조건들이 대부분 나라에 다 있죠. 아마 우리나라도 있을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나라에 뭐가 이제 자원은 풍부한데 뭐 기술이 없다 이런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사업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많죠. 뭐 자원이 있는데 해외에 이제 기술을 도입하고 싶을 때 그 기술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자원 개발도 하고 해외의 이제 기술도 도입하고 공동으로 이제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거주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이죠, 거주자. 세법상은 이제 국적에 따라서 이제 납세 의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거주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거주가 기준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183일, 1년을 이제 365일로이라고 생각하면 반이 되겠죠. 1년에 반 이상을 이제 대한민국에 있으면 국적이 어딘가에 관계없이 이 세법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게 되는 거죠. 뭐 그 외에 이제 거주자 판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민 주민등록이 국내에 있으면 뭐 거주자로 보게 되는 게 통상적인 통례인 거죠. 지금 뭐 최근에 또 그런 게 이제 문제되는 사례도 뭐 간간히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접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해외 거주자로 봐서 이제 국내에 납세 의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 애플,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제 뭐 아일랜드 같은데 본사를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 미국에서 하면서 아일랜드 같은데 이제 회사를 두고 거기서 이제 매출 발생시키고 뭐 법인세를 피한다, 미국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안 낸다, 이런 이야기도 뭐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내 거주자가 이제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제 해외 법인이 있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법인 설립을 강제되게 되니까요. 해외 법인이 있게 되고 그 사업 활동을 하시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해외 법인이 상속 재산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말이 이제 한참 돌아서 왔는데, 국내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소득을 상속 재산으로 보게 되거든요. 국내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 재산으로 보게 되고, 국내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을 이제 상속 재산으로 보게 되니까, 만약에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던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해외 법인이 이제 상속 재산이 되는 건데, 국내에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그 주식 저가 양도 같이 좀 그런 케이스들이 세무서에 이제 레이더망에 잘 걸리죠. 이제 금융거래 내역, 이제 세무신고 내역,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만 봐도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 이 회사 주식이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하면 얼마인데 불과 뭐 얼마에 양도했다, 이렇게 또 그 거래가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면 뭐 양도인한테 양도소득세, 양수인한테 증여세, 이렇게 뭐 과세 처분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세 정보 취득이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이제 해외 법인을 이제 그대로 이제 두었을 때 뭐 예를 들어 그 해외 법인의 이제 평가액이, 뭐 평가액이라는 거는 이제 세법상 평가액이라는 거는 지키게 되니까요.
그 평가액이 한 100억 원, 100억 원이 그것을 그대로 상속받았을 때 이제 상속인들이 이제 100억 원에 대한 세금, 예를 들면 뭐 50억 원 이렇게 상속세를 내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법인은 그냥 이거를 주식을 매각해버리고, 해외 법인이 주식을 매각한다는 것은 법인을 매각한다는 말이죠. 이제 그 매각 대금을 예를 들어 이제 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면 이제 100억 원인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니까요. 그냥 매각 대금을 그냥 뭐 1억 원으로 해버린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1억 원만 상속 재산으로 신고해서 뭐 1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거의 없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법인이었다면 뭐 당연히 이제 100억 원이 이제 상속 재산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100억 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뭐 저가 양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이제 대번에 이제 과세관청이 레이더망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뭐 지난번 사례에서 이제 뭐 4천만 원이나 이면 될 세금을 결국 4억 원을 맞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외 법인 같은 경우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조세 피난처에 이제 레이어를 달리 해가지고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법인을 이제 매수인으로 세우면 이제 국내에 있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해외 그것도 이제 조세 피난처, 또 조세 피난처에 이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원래 사업을 하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거래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요새 뭐 과세 정보 교환 많은 협정도 있고, 뭐 비거주자 계좌 제출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과세를 위해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구조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과세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국내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죽었고 이제 사업 활동을 해외에서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이제 상속재산으로 삼아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상속재산이 100억이 아니라 1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국세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과세 정보 확인을 위한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뭐 그 해외 법인의 이제 자금 인출 내역 정도, 이거는 뭐 얼마 전까지 뭐 수십억 원이란 재산이 인출됐다, 이제 1억 원에 매도했다고 양도했다고 그렇게 세무서에 신고를 했지만은, 그 예를 들어 이제 사업을 하던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이제 불과 전에 1억에 매도를 했다고 신고를 하지만은, 그 전과 후에 이제 뭐 수억 원이 수십억 원이 이제 거래된 자금 거래 내역이 있다. 지금 현금이 이제 수십억 원이 있는 회사에 뭐 1억 원의 주식을 양도했다는 걸 믿어야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매 거래가 이제 무효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세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주식 매매 거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형식상으로는 이제 조세 피난처에 있는 법인한테 이 회사가 팔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그 매매 계약이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이 무효이니까, 현실적으로는 돌아가신 아버지 여전히 소유가 맞습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회사의 평가액이 이제 100억 원이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그냥 10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해서 그냥 50억 원 상속인들한테 내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는 이제 전수조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속세 신고를 하고 이제 신고 후 이제 신고 기간이 이제 6개월이었죠. 상속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월 하고 조사 기간 이제 9개월 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이제 조세 심판을 거쳐서 조세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는 국세인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심판 전치주의라 그래서
뭐 감사원의 심사 청구나 국세청의 이제 심사 청구, 그리고 이제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제소 기한이라는 게 이제 90일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 이제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90일 내에 이제 반드시 심판에 들어가야 되고, 또 심판 결정문을 받고 난 다음에 90일 내에 이제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90일 내에 조세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뭐 예를 들어 부과 처분을 50억을 받았다. 그 100억 재산이 그냥 그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봐서 뭐 신고는 하겠지만은 이제 그 100억 재산에 대해서 이제 50억 원의 이제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고, 그 뭐 상속세 이제 부과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상속세 부과라는 게, 그러면 왜 어차피 다 부과할 거 신고는 왜 하냐? 신고 자료도 이제 부과를 위한 이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세 공제를 주게 되고, 상속세 이제 신고할 때 신고한 만큼의 얼마 이제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해주겠습니다라는 이제 그 신고세 공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상속세 이제 신고 금액에 따라서 이제 부과할 때 이제 감해주는 일부지만 일부를 감해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최대한 이제 상속세 이제 부과 대상이 될 만한 거를 전부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신고된 내용도 보고, 이제 세무조사를 해서 입수한 내용도 보고, 과세 정보도 확인을 해서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 이제 6개월 종료 후에 이제 9개월 후에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제 쟁송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예를 들어 50억 원을 이제 부과 처분을 받고 조세 쟁송이 나갔다 그러면, 이제 쟁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세무서가 이런 점들을 놓고 보니까 이게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닙니다, 납세 의무자 속에서는 아닙니다, 뭐 조세 피난처에 설립됐다고 다 무효로 봅니까? 그러면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그런 회사도 뭐 실체가 없는 회사입니까? 라는 말을 대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국세청이 이야기하는 이제 금전 출납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확인서나 이제 소명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소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의 쟁점은 이제 판사님이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듣고, 뭐 심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심판관님들이 그 내용을 듣고 이제 누구 말이 맞냐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조세 소송인 거죠. 심판이고 쟁송인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 진짜 누구 말이 맞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이게 무효인가? 아니면 그 매매 계약이 무효인가? 실체가 없는 건가? 아,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제 너 세무서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모아봐도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니 예를 들어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기본 그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세무서 너희 말이 맞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승패가 갈리는 거죠. 그 쟁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세 소송에서는 이제 과세 요건에 대한 한 입증 책임은 이제 과세 관청에 있다라는 게 이제 대원칙이거든요. 뭐 세법상 이제 신고, 아까 뭐 상속세 신고도 마찬가지고 일반 소득세 신고, 매년 하는 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죠. 뭐 성실 신고를 하고 이제 거기가 이제 성실 신고가 아닐 경우에 이제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제 가산세를 붙임으로써 이제 성실 신고를 유도하게 되는 거고, 또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제 범칙 사건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뭐 형사 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실 신고를 이제 유도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제 세무조사라는 또 막강한 권한까지 과세관청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세 소송에서 이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제 과세관청에게 있다라는 게 이제 조세 소송의 이제 대원칙 같은 거죠. 이제 입증 책임에 관한 대원칙 같은 거죠. 이게 세무조사라는 이제 막강한 권력,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경제 현실에서는 이제 세무조사를 맡게 돼서 세금을 내게 되면 이제 자금 흐름이 꼬인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정말 이제 현금 수입이 왕성한 그런 업종이 아니고서야 뭐 일부 뭐 정말 소수의 업종인 거죠. 뭐 전문직, 정말 뭐 돈 잘 버는 전문직 정도나 돼야지 되는데, 대부분이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흐름이 꼬이는 게 대부분 이제 은행 붙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과세 처분의 결과 예상치 못한 금액이 이제 부가 처분이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투어야 된다, 가산세 부담을 안고 다투지 않는 한 그거를 이제 세금을 내고 다투어야 되는데, 한 번에 거액의 이제 세금을 받으면 이제 자금이 꼬여서 이제 부도가 나버리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세무조사에 막강권이라는 게 이제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 시에 이제 세무공무원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 게 솔직한 현실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조세소송의 막강한 힘 등을 이유로 이제 조세 소송에서는 이제 과세관청에 이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사안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세 피난처에 설립한다고 다 이제 페이퍼 컴퍼니입니까? 거액의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회사 가치가 이제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이제 1심, 2심 단계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판사님이 듣기에 그래, 그 말은 이제 납세 의무자 측 이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뭐 조세 피난처에 이제 설립해가지고 100억 원짜리 회사를 이제 1억 원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납세 의무자, 그게 뭐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그냥 사안을 이제 지나치게 이제 단순화해서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여러 가지 입증이 있었겠죠. 뭐 이렇게 실제 매수인이라는 그런 확인서가 제출되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해서 또 업무 이제 사업 활동에 따른 이제 계약에 따른 그런 자금 지출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제 소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판사님이 다 듣고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1심 법원, 2심 법원까지 이제 이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하게 되죠. 이제 사실 인정의 문제는 이제 하급심의 정권이다. 하급심 법원의 정권이다.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말이 그냥 상식처럼 되어 있죠. 1심에서 2심에서 증거를 대법원 가져가서 어떻게 이겨? 대법원에서 잘 안 바뀌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이고, 또 이제 더군다나 이제 1심 법원, 2심 법원에서 이제 사실 인정이 이제 쟁점이 돼가지고, 사실 문제가 쟁점이 돼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심까지 이겼으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세법 사건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법 사건은 이제 그런 경우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게 그 사실 인정을 이제 달리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이제 그래, 이게 네 말대로, 원고 말대로 이게 그 실체가 인정되고 그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이제 회사의 실체가 인정되고 뭐 금전 거래 내역이 다 소명돼 가지고 이제 법인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세법상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이유를 들어서 파기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 인정이 틀렸다라는 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다르게 봐버리면서 이유를 그렇게 붙여서 이제 파기를 내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점이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실질과세 원칙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증여하고 매매하고 이제 이런 두 단계의 거래를 그 세법상 이제 양도인은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면서 이 취득가액만 이제 증여자의 것을 끌어온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다단계 거래를 부인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세법상으로는 이제 거래 형식이 이제 다단계 거래라 그러면 이제 각 단계별로 거래가 유효하다 할지라도 세법상으로 그것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이제 국세기본법 규정을 보면 그런 경우의 하나로 이제 단계를 지은 거래를 이제 그런 경우의 하나로 예시를 하고 있고, 전에 말씀드린 사안, 그러니까 뭐 주식 증여 후 자사주 매각, 자사주 소각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단계 거래를 이제 소득세법상 이제 특정 규정이 그걸 하나를 부각시켜서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죠. 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이제 그렇게 부각을 해놓았으면 거기에 따라 과세를 해야 되지, 그거하고 비슷한 사례를 그냥 실질과세라는 이유로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된다라는 이제 판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세법상 이제 사실이라는 거는 이제 민법상 사실이라는 거하고 이제 다르다는 게 여기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내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이게 그 가장행위라고 하죠. 이렇게 이번 오늘 사안에서 이제 세무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행위라는 거죠. 가장행위라서 무효이다. 외관을 만들어낸 가장행위다. 가장행위라서 무효라는 것인데,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돼서 1심, 2심에서 가장행위가 아니다, 뭐 민법적으로는 유효하다,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냥 민법적으로 유효하다, 세법적으로 유효하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거죠. 사실에 대해서 쟁점이 돼가지고 다투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이 났으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민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세법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대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민법적으로는 이게 실제가 있는 거래라고 판명되었지만은 세법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보는 근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세법상 이제 조세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국세무서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세법상 가장이익이 어떻고 실질과세 원칙이 어떻고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사안의 경우에서 더더욱 하게 되죠. 실질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인즉슨 이제 이렇게 뭐 법인도 조세 피난처에 만들었고 이제 금전 출납도 되어 있는데 금전이 수십억이나 오간 흔적이 있는데 뭐 1억 원에 이제 매매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으로 삼아서 이제 1심, 2심에서 다투면서 이제 법리로 그걸 끌어다 쓰는 거죠. 이게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이렇습니다. 세법상 가장행위는 민법상 가장행위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간판을 걸고 실제 내용은 이제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거는 과세관청에서 그런 이제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세법상 가장행위를 이야기를 했으면 그 내용이 뭔지, 설령 이제 민법상 실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사안에서처럼 다단계 거래라고 봐서 그 세법상 그 실체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1심 법원, 2심 법원에 대해서 판단이 없이 그냥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한 판단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조세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님들은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를 내세워서 이제 1심, 2심에서 이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파기를 내려버린다 그러면, 설령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 쟁점이 되어서 이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제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야기한 이상 그 실질과세에 대한 원칙의 내용이 뭔지 성명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성명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재판부로 하여금 이제 그 내용이 뭔지, 어떤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인지 구체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성명인데, 그 성명권은 이제 재판부의 이제 소송 지휘권이죠.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재판부가 이제 지휘 아래 소송을 하게 되는데, 뭐 증거 신청도 받아들이고 이제 일정 조율도 하고, 그게 이제 재판부 권한인 거죠. 근데 이제 주장이 불분명할 경우에 그 주장을 명확히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성명권의 행사라고 하는 거고, 이제 원고 대리인이나 피고 대리인, 그 변호사들이 이제 소송을 수행을 하면서 그 성명권의 행사를 촉구할 수 있는 거죠. 재판관님한테 이제 피고가 이제 실질과세 원칙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취지가 뭔지 좀 재판부에서 그거를 구체화해서 제출하도록 이제 소송 지휘를 내려주십시오라는 게 이제 성명권은 행사의 촉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제 실질과세 원칙, 이제 세법상 뭐 가장행위 이런 이유로 이제 파기환송을 내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설령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제 통상적인 그런 법리로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웠다 할지라도 원고 대리인, 그 납세 의무자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꼭 그거를 재판부의 성명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지금 뭐 실질과세 원칙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설령 요게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이제 원고
취지대로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제 세법상으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이제 피고 대리인, 그 국세청의 대리인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구해야지 이제 1심, 2심에서 이제 확정된 사실관계가 이제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의 이제 문제를 이유로 파기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소송 실무적인 이야기가 돼버려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좀 이제 뭐 해외 법인 상속 국면에서 이제 해외 법인 매각 사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게 뭐 오히려 이제 변호사님들을 위한 이제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좀 뭐 변호사님들만 이제 소송을 하는 건 아니니까, 소송을 하다 보면 얼마나 이제 또 당사자가 의 영향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영향보다 소송의 성패 좌우하는 부분이 더 크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게 당사자한테 이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이거를 이야기를 안 했다고 참 말프랙티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조세 소송이 이제 민사소송하고는 이제 다른 부분이니까요. 민사소송은 이제 개인 간의 분쟁이지만 조세 소송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국가 이제 운영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산을 위해서 이제 징수해야 될 이제 조세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조세는 이제 한 사람이 안 내면 또 다른 사람한테 더 추징을 해야 되는 그런 객관적인 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이제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그런 법리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법상으로 그냥 소송 수행하듯이 그렇게 하면, 뭐 소송은 민사소송이니까요. 뭐 소송하면 다 민사소송이죠. 개인 간의 다툼에서 소송 제도가 이제 거기서 비롯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조세 소송은 이제 객관적인 이제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그런 일이 되는 거니까, 아마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행정법원이 없으니까 이제 별도 재판부를 구성해서 두도록, 행정사건은 행정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이제 발견할 수 없는 포인트인 거죠.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소송 수행을 한다 했을 때, 뭐 실질과세 원칙만 나오면 무조건 이제 성명권 구성명하고 이러면 재판부에서 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참 난감한 그런 경우이네요.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좀 변호사님들을 위한 이제 컨텐츠가 될 것 같고, 뭐 조세 소송의 성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